지금 전 세계가 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한국가의 국내 총생산 절반이 범죄 수익이었다는 겁니다. 무려 18조 원이요. 그것도 국가 권력층이 직접 범죄 조직과 손잡고 만든 돈이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50곳이 넘는 범죄 단지에서 10만 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요. 한국인만 330명이 납치됐고 22살 대학생은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죠. 더 충격적인 건 경찰서로 도망친 피해자를 범죄 조직원들이 다시 데려갔다는 겁니다. 경찰과 농담을 나누면서요. 국가가 범죄자 편을 든 거죠. 미국 FBI는 이 조직을 5년간 추적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했고 권력층은 범죄를 비호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석 달 만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죠. 미국과 영국이 함께 나섰고 21조 원 규모의 자산 몰수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미국도 5년간 못한 일을 석 달 만에 해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첸입니다. 미국 FBI 국제범죄조사국에서 15년간 일해왔어요. 2020년부터 저는 한 가지 사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조직이었죠. 미국인 피해자만 수천 명이었어요. 피해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범죄 조직은 철저히 숨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5년 동안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처음으로 프린스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카지노와 부동산을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죠. 표면적으로는 합법 사업체였어요. 하지만 내부 정보원이 귀띔했습니다. 프린스그룹 소유 건물들이 범죄 단지로 쓰이고 있다고요. 회장 이름은 천즈였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훈센 전 총리의 정치 고문이었거든요. 장관급 대우를 받는 핵심 측근이었죠. 저는 그의 금융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프린스그룹 산하 회사들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였어요. 가상화폐로 거액이 오갔고 여러 국가를 거쳐 돈이 세탁됐죠.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부는 완벽했고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2024년 7월,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프린스그룹 본사 근처를 돌아다녔죠.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무장 경비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었어요.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프린스그룹은 건드릴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위층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였죠. 한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선 돈이면 다 됩니다. 5천 달러면 범죄자도 석방되고 3만 달러면 구치소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프린스그룹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죠. 저는 좌절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국가 권력과 유착돼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캄보디아는 저에게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해 9월, 저는 FBI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수사의 한계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현지 정부의 협조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대안은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캄보디아 내부에서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2025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즈와 프린스그룹을 추적했어요. 하지만 벽은 더 높아졌고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죠. 그리고 그해 8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거든요. 22살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보도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구나.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건이 5년간의 정체를 깨는 시작점이 될 줄은요. 2025년 8월 8일, 저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깜포주 보코산 지역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름은 박민수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시신에는 고문 흔적이 역력했죠.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박민수는 7월 초 캄보디아에 입국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대요. 하지만 도착 사흘 만에 연락이 끊겼죠.
그리고 한 달 뒤 차 안에서 숨진 차에 발견됐습니다. 한국 언론이 들끓었어요. 연일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박민수뿐만이 아니었거든요. 2024년 한 해에만 22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대요. 2025년에는 8월까지 330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경찰청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을 23호로 불렀다고 했어요.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서로 도망쳤지만 범죄 조직원들이 경찰과 농담을 나누며 자신을 다시 데려갔다고 증언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8월 15일, 저는 FBI 아시아태평양팀 회의에 참석했어요. 한국 대표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박재훈 팀장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표정은 단호했죠.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330명의 국민이 실종됐고 1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증거 확보 여부를 물었습니다. 박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독자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감정적인 대응이구나. 증거 없이 움직이면 실패할 게 뻔했죠. 저도 5년간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어요. 상사가 우리도 협조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캄보디아는 우리도 손댈 수 없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8월 20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해 2단계 여행 경보인 여행 자제를 발령했어요. 시아누크빌과 보코산 지역에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졌죠.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보내는 나라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초치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범죄 조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국 간 모든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요. 이건 사실상 ODA 중단 경고였어요. 한국은 캄보디아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외교 채널에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당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8월 23일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 단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범죄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건 한국의 책임이죠.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다니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국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캄보디아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죠. 저는 박재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외교적 마찰이 커지면 수사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했어요. 박재훈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정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는 증거를 숨기는 데 천재였고 권력층은 범죄를 비호하고 있었습니다. 8월 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현지 경찰청에 직접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협조할 리 없었거든요. 그들은 범죄 조직과 한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 들어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합동 대응팀을 꾸렸고 현지에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전면전을 선택한 거구나. 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결정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9월 5일, 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박재훈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증거자료 공유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이 뭔가 찾아낸 걸까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가 200여 건 정리돼 있었어요. 각 진술서에는 날짜, 장소, 가해자 정보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죠. 이 정도 자료를 어떻게 모았을까요? 첫 번째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김모 씨, 36세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광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월 700만 원을 준다는 웹 개발 제안을 받았대요. 지인의 소개였죠.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를 데려간 곳은 고층 아파트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한국인 수십 명이 갇혀 있었죠.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모 씨의 증언이 생생했어요. 자신은 23호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맞았대요. 하루 14시간씩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렸고 거부하면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했다고 했죠. 그는 넉 달간 갇혀 있었대요. 180cm에 95kg이던 몸무게가 70kg으로 줄었죠. 지난해 10월 호텔로 이동하던 중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갔어요. 두 번째 진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모 씨, 28세 남성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경북 상주에서 8월 19일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닷새 뒤인 24일 텔레그램으로 가족에게 영상통화가 왔대요. 화면 속 이모 씨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2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모 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 번째 진술서에서 저는 손을 멈췄어요. 박모 씨,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9월 20일 프놈펜 번화가 벙깽꽁에서 카페를 나오다 납치됐대요. 대낮이었죠. 중국인 넷과 캄보디아인 한 명이 그를 채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박모 씨를 건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죠. 다행히 이튿날 경찰이 급습해서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모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범죄 조직원들이 뒤따라왔대요. 그들은 경찰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박모 씨를 가리키며 뭔가 말했죠. 박모 씨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경찰이 자신을 다시 넘길까 봐요. 다행히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해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잊을 수 없었대요. 저는 진술서를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국가 시스템이 범죄 조직과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9월 10일, 저는 박재훈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에게 이 자료들을 어떻게 모았는지 물었습니다. 박재훈이 답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났다고 했어요.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 가족들, 현지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까지 만났대요. 3개월 동안 200건이 넘는 증언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대단하지만 이게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물었죠.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범죄 조직의 금융거래, 통신 기록, 내부 영상까지 확보하려 하는데 FBI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냐고 물었죠. 박재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부자가 있다고요? 저는 놀랐죠. 내부자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 인권 활동가라고 했어요. 정부의 부패를 폭로하려고 오랫동안 증거를 모아왔는데 그분이 먼저 연락해왔다고 했죠. 저는 긴장했어요.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망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진심이구나.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내부자를 확보하고 국제 공조를 준비하고 있었죠. 9월 15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인권활동가 소피아 림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30대 중반의 싱가포르계 캄보디아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지에서 인권운동을 해왔대요. 소피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폭탄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조직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훈센 전 총리 일가가 프린스 그룹과 유착돼 있어요. 그들은 범죄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제가 5년간 의심했지만 증명하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은 5천 달러면 범죄자를 석방합니다. 3만 달러면 구치소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캄보디아 전역에 53개의 범죄 단지가 있지만 정부가 폐쇄한 곳은 단 2곳뿐입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금융거래 기록, 통화 녹취록, 내부 영상까지 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한국이 5년간 우리가 찾지 못한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상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한국이 해냈다고 했어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상사가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요. 국제 공조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부터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9월 18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주한대사 다이빙이 서울에서 열린 중한 미디어 협력 포럼에 참석했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문제라는 거였죠. 다이빙 대사의 말은 노골적이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일부 세력이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를 바란다고 했죠.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때 국가나 인종을 언급하지 않는 게 국제 언론의 관행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의 배후가 중국계 범죄 조직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삼합회, 프린스그룹, 전즈 모두 중국과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대사의 발언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어요. 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반응이었죠. 같은 날 캄보디아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 내무장관 사르소카가 사이버 범죄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했어요. 지난 2년간 온라인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만 5천 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범죄 네트워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숫자가 이상했어요. 15,000명이라고요? 유엔은 캄보디아에 최소 10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53개 범죄 단지 중 폐쇄된 곳은 단 2곳뿐이었고요. 저는 박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범죄 조직을 비호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려는 거라고요. 박재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정보를 전해줬어요. 소피아 림이 추가 증거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9월 20일, 저는 소피아가 제공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거래 기록이었어요. 프린스그룹 산하회사인 후이원그룹의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중국계 금융회사였죠. 놀라운 건 거래 규모였어요. 수십억 달러가 오갔습니다. 가상화폐로 돈이 세탁됐고 여러 국가를 거쳐 흐름이 분산됐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익도 이 회사를 통해 세탁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두 번째는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전즈와 훈센 전 총리의 조카가 통화한 내용이었어요. 날짜는 2025년 7월 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논의했죠. 전즈는 말했어요. 포이펫 지역의 범죄 단지를 일시적으로 비우고 인력을 라오스로 이동시키자고요. 훈센의 조카는 동의했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이야기해 두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어요. 캄보디아 권력층이 직접 범죄 조직을 비호하고 있다는 물증이었죠. 세 번째는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프놈펜 외곽의 범죄 단지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고층 건물 안에 수백 대의 컴퓨터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 전화를 걸고 있었죠. 한쪽에는 고문실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의자에 묶인 사람이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은 오늘 할당량을 못 채워서 벌을 받는다고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9월 25일, 저는 FBI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아시아 태평양팀, 금융범죄팀, 사이버범죄팀 책임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소피아가 제공한 모든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금융범죄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후이원그룹은 이미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제재를 못했대요. 이번 자료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사이버범죄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린스그룹과 연결된 IP 주소들을 추적해 왔는데 이제 전체 구조가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3개월 만에 우리가 5년간 못한 일을 해냈다고요. 이제 우리가 국제공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죠.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영국은 어떤가요? 저는 답했어요. 이미 연락했다고요. 영국 국가범죄청도 같은 조직을 추적해 왔는데 이번 증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이 합동으로 움직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대사관에 항해 서한을 보냈대요. 소피아 림의 망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녀가 캄보디아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한국인 피해자를 송환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망명 중인 캄보디아 민주화 운동가를 넘기라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피해자와 활동가를 인질로 삼다니요. 국가가 이럴 수 있나요? 9월 28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단지를 방치하고 있으며 경찰 개입도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이었어요. 53개 범죄 단지 중 수사가 진행된 곳은 20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곳은 단 2곳뿐이었죠. 나머지는 경찰 조사 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어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도 성명을 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만연한 부패 분위기 속에 범죄 조직들이 처벌받지 않은 차에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박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요. 박재훈이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국제공조도 준비됐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될 수도 있겠구나. 권력의 방역이 시작됐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죠. 10월 2일, 저는 박재훈으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용량이 상당했어요. 15GB가 넘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수백 개의 문서와 영상이 쏟아져 나왔죠. 첫 번째 폴더에는 천주의 금융거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프린스 그룹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회사의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치 데이터였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래액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총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이었어요. 그것도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금액만요. 돈은 복잡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상화폐로 전환됐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세탁됐어요. 일부는 중국 본토로 흘러갔고 일부는 캄보디아 정치인들의 계좌로 입금됐죠. 특히 눈에 띄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천주의 회사에서 훈센 전 총리 일가와 연결된 회사로 매달 수백만 달러가 송금됐어요. 컨설팅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뇌물이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폴더에는 통신 기록이 있었어요. 천주와 캄보디아 고위 공직자들 간의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수백 건이 넘었죠. 통화 시간, 장소, 때로는 녹취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한 녹취록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박민수 학생 사망 직후의 통화였어요. 천주가 캄보디아 경찰 간부에게 전화했습니다. 천주는 말했어요. 프놈펜 지역 범죄단지 3곳을 긴급히 비워야 한다고요.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으니 일시적으로 증거를 제거하자는 겁니다. 경찰 간부는 동의했어요. 이틀 안에 조치하겠다고 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범죄 은폐의 증거였어요. 그것도 경찰이 직접 가담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 폴더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범죄단지 내부 조직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50개 이상의 단지가 표시돼 있었죠. 각 단지의 위치, 수용 인원, 운영 책임자 명단까지 상세했어요. 총 인원은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한국인이 2,300명, 중국인이 5,000명, 나머지는 동남아시아 각국 출신이었어요. 각 단지는 역할이 분담돼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단지, 가상화폐 사기 단지, 로맨스 스캠 단지. 완전히 산업화된 범죄 시스템이었어요. 한 문서에는 월별 매출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단지의 월 목표가 500만 달러였어요. 50개 단지면 월 2억 5천만 달러, 연 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번째 폴더에는 피해자 명단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피해 신고였습니다. 미국인 3,200명, 일본인 1,800명, 한국인 330명, 피해액은 총 70억 달러가 넘었죠. 저는 박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냐고 물었어요. 박재훈이 답했습니다. 소피아 림이 5년간 모은 자료라고 했어요. 그녀는 캄보디아 정부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대요. 반부패를 원하는 공직자들이 몰래 자료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범죄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죠. 10월 5일, 저는 FBI 본부에서 특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국장도 참석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50억 달러 규모의 범죄 수익, 캄보디아 권력층과의 유착, 10만 명에 가까운 강제노동 피해자.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거라고요. FBI가 5년간 못한 일을 한국이 석 달 만에 해냈다고 했어요. 우리도 전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죠. 그날 오후 저는 영국 국가범죄청 책임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영국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천주와 프린스 그룹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융 제재가 효과적일 거라고 했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제재를 발표하고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도적 범죄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죠. 10월 7일, 저는 박재훈과 마지막 조율을 했습니다.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준비를 끝냈다고요. 국내에 있는 천즈와 프린스그룹 관련 자산을 전부 동결할 거라고 했어요. 912억 원 규모라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요? 박재훈이 답했어요. 이미 각오했다고요. ODA 중단도 불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결단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10월 10일 저는 워싱턴 DC의 법무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미국 법무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천즈를 송금 사기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현재 가치로 약 21조 원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죠. 법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몰수 소송이라고요. 같은 시각 영국 재무부도 제재를 발표했어요. 천즈와 프린스그룹의 영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입국도 금지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마침내 시작됐구나. 오후 3시 한국에서도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금융위원회가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국내 자산 912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금융거래도 전면 차단했죠. 박재훈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캄보디아 GDP의 절반에 달하는 18조 원이 범죄 수익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비호한 전례 없는 사태라고 했죠.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캄보디아가 범죄 제국으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5년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구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증거를 모으고 국제 공조를 이끌어냈어요. 그날 저녁 천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푸놈펜에서 사라졌어요. 도피한 게 분명했죠. 하지만 이제 그가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범죄 제국이 무너질 차례였어요. 10월 12일 캄보디아에서 급박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푸놈펜 전역의 범죄단지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밤새 트럭 수십 대가 이동했고 건물들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어요. 원구단지, 망고단지, 태자단지. 천주의 핵심 거점들이 모두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이 증거를 없애고 도주하는 게 분명했죠. 저는 박재훈에게 긴급 연락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캄보디아 정부에 압박을 넣어야 한다고 했죠. 박재훈이 답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요?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대요. 범죄 조직을 즉각 단속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각 캄보디아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푸놈펜 시내의 범죄단지 한 곳을 급습했습니다. 프린스그룹 소유 건물이었어요. 80명을 체포했는데 그중 57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주는 없었어요. 핵심 인물들도 이미 빠져나간 뒤였죠.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요. 중요한 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어요. 인력이 빠져나가도 금융 통로를 차단하면 범죄 조직은 작동할 수 없다고 했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후이원 그룹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공식 지정했어요. 이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재가 가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후이원은 캄보디아 최대 금융회사였어요. 훈센 일가와도 연결돼 있었죠. 이 회사가 무너지면 캄보디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캄보디아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야당 인사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훈센 일가가 범죄 조직과 유착됐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에 대해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침묵하던 매체들이 범죄단지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물론 정부를 직접 비판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소피아 림은 한국에서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문서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가 천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내역이었어요. 5년간 총 3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2021년 4월 500만 달러, 2022년 10월 700만 달러. 선거 시기마다 큰 금액이 입금됐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공조관계라고요. 훈센 일가는 범죄 조직의 동업자였다고 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훈센 현 상원의장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모두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서방 세력이 캄보디아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금융거래 기록, 통화 녹취, 내부 문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10월 15일, 한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대폭 상향했어요. 시아누크 빌주는 출국 권고를 올렸고 프놈펜을 포함한 여러 지역은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캄보디아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나 다름없었어요. 한국 관광객은 연간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었죠. 더 강력한 조치도 나왔어요. 한국 국회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은 매년 캄보디아에 수백억 원의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경제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투자국이자 무역 파트너였어요.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었죠. 10월 17일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발표했어요. 전국의 범죄단지 53곳 중 30곳을 동시 급습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전이 시작됐어요. 경찰 수천 명이 투입됐고 곳곳에서 체포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단속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그중 한국인이 60여 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죠. 동시에 피해자 200여 명이 구출됐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동남아시아 각국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은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감금돼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영상을 봤어요. 구출된 사람들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고 몸은 멍투성이었죠. 어떤 사람은 걷지도 못했어요. 한 한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드디어 살았다고요. 매일 죽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싸운 거구나. 10월 18일, 한국 정부가 특별기를 파견했습니다. 구출된 한국인 60여 명이 인천공항으로 송환됐어요. 그들은 휠체어를 타거나 부축을 받으며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가족을 만난 순간이었죠. 박재훈도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 빨리 구하지 못해서요. 한 피해자가 말했어요. 아니라고요.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특별기가 도착했습니다. 박민수 학생의 유해를 실은 비행기였어요. 74일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관 앞에서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저는 중계 화면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요. 우리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이 청년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10월 20일 천쯔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라오스 국경 지역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됐어요. 일부 범죄 조직원들도 그곳으로 이동했다는 첩보였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천쯔에 대한 적색 수배를 발령했어요. 전 세계가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할 거라고요. 천쯔와 핵심 조직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범죄 제국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진짜 정의는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함께 움직였고 거대한 악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월 23일, 저는 박재훈을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워싱턴 DC로 날아왔어요. 국제공조회의 참석차였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생각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석 달간 쉬지 않고 달려온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세계를 바꿨다고요. 박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이라고요. 그의 겸손함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이런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회의실에는 미국, 영국, 한국, 일본, 호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어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소탕 후속 조치였습니다. 천쯔와 핵심 조직원 추적,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미국 대표가 먼저 발표했어요. FBI가 천쯔의 자산 120만 개 비트코인을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동결에 성공했대요. 몰수된 자산은 피해자 보상에 사용될 거라고 했죠. 영국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연결된 유럽 내 금융계좌 38개를 동결했다고 했어요. 총액은 5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보고했어요. 일본인 피해자 1,800명 중 200명이 구출됐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요. 박재훈이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0여 명 중 30명은 피해자로 분류됐다고 했어요.
나머지 30명은 범죄 가담자로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 사람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또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피해자 구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자가 아직 100여 명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천쯔는 어떻게 추적하고 있냐고요? 박재훈이 답했습니다. 인터폴과 협력해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 지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지 범죄 조직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죠.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어요. 10월 25일 5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강력했어요.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범죄단지 완전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범죄 조직과의 유착을 끊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죠. 또한 피해자 보상 기금 조성을 약속했어요. 몰수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별조사단 파견을 결정했어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열어뒀죠. 국제 엠네스티도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10월 28일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가 직접 나섰어요. 자국 내에서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훈센 일가와 범죄 조직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소피아 림이 폭로한 3천만 달러 정치 자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저는 박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충분한 사과라고 생각하냐고요? 박재훈이 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하지만 시작은 됐다고 했어요.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10월 30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국경 지역에서 중국인 남성 1명을 체포했대요. 프린스 그룹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천즈의 측근이었죠. 그는 천즈의 도피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천즈가 미얀마 국경 지역에 숨어 있으며 새로운 범죄 단지를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가국 경찰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미얀마 정부도 협조를 약속했어요. 11월 3일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타이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천즈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어요. 도주 중이던 그는 태국으로 넘어가려다 붙잡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범죄 제국의 황제가 마침내 잡혔다고요. 저는 박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어요. 마침내 해냈다고요. 박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격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즈를 법정에 세워야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거라고요. 11월 5일 천즈의 신병 인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송환을 요청했어요. 자금 세탁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니까요. 한국도 요청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범죄 혐의 때문이었죠. 미얀마는 미국 측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천즈는 곧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11월 10일 저는 박재훈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고요. 박재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구출된 피해자들을 공항에서 만났을 때라고요. 그들의 눈물을 봤을 때 이 일을 한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싸운 건 숫자나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람이었죠. 그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어요.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도 고맙다고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배운 건 저라고 했어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을 한국에게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년간 찾지 못한 답을 한국은 3달 만에 찾아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권력이 막아도 국가가 공모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경청했고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했죠.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걸요. 11월 15일 저는 박재훈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천즈가 체포된 지 2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는 현재 미얀마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미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요. 천즈를 제대로 처벌하고 몰수한 자산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박재훈이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싸운 건 통계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었죠. 박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리상담, 법률 지원, 취업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죠. 자신이 직접 센터 운영에 참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의 태도가요. 같은 날 FBI 본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캄보디아 사건을 FBI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식 피해자 중심 수사 모델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수사관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첫째,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한국은 200건이 넘는 증언을 직접 모았습니다. 그 증언들이 결국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는 토대가 됐죠. 둘째, 국제 공조의 힘. 한 나라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한국, 미국, 영국이 함께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집념. 저는 5년간 실패했지만 한국은 석 달 만에 해냈어요.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요. 11월 20일, 유엔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53개 범죄단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도 검토될 예정이었죠. 천즈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고위공직자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피아 림도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민주화 운동 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망명 캄보디아인들과 함께 정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었죠. 소피아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꺼낸 증거가 세상을 바꿨다고요. 이제 캄보디아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11월 말, 저는 사무실에서 지난 석 달을 돌아봤습니다. 8월에 박민수 학생이 사망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단독 수사가 성공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증거도 없고 캄보디아 정부도 비협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내부자를 확보했고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를 움직였죠. 이제 천즈는 곧 재판을 받을 겁니다. 150억 달러 자산은 몰수될 예정이에요.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범죄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에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가가 공모해도 권력이 비호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단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한 명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결단이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함께 싸우면 거대한 악도 무너뜨릴 수 있죠. 앞으로 천즈의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유엔 조사도 시작될 거예요. 피해자 지원도 본격화될 거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배울 거예요. 한국에게서, 피해자들에게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서요. 2025년 11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캄보디아 범죄 제국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국가가 공모한 범죄 앞에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피해자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결단이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함께 싸우면 거대한 악도 무너뜨릴 수 있죠. 2025년 330명의 한국인이 납치됐습니다. 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0만 명을 구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천즈는 곧 재판을 받을 겁니다. 범죄 제국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해외 반응과 감동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